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한 점유율 1위의 자주포 K9이 루마니아와 1조 3천억 원 가까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박의 비결과 K9의 장점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북도를 호국 보훈의 성지로 육성하고 포항에 호국 역사문화관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 장병들을 찾아가는 음악회와 천안함 재단에 5천만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가 추진됩니다. 동해안 수소산업벨트와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그리고 경주 원자료 산단 청사진이 나온 26번째 민생토론회 소식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의사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의사협회가 올특위라는 범의료계 기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좀 삐걱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의협의 최한나 대변인이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글자만 따서 올특위를 출범시킨다. 첫 회의는 6월 22일에 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주필님. 예. 이게 시작부터 좀 덜컹대요? 아니 이게 19일 날 뭐냐면 이건 이제 논의가 돼 가지고 거기서 20일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22일 날 회의를 첫 회의를 하겠다 이래 거기서 뭐 결정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급급하게 이렇게 중요한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이렇게 너무 급하게 시도하는 것도 문제고 또 거기다가 뭐냐면 뭐 대전약품 대한 전공의 협회라든지 여기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대생도 미주세요. 그 의대생도 지금 그 대표를 안 내놓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냐면 위원장 3명하고 공동위원장 그다음에 시도의사회 대표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도 있고 또 안에서 너무 의사협회가 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또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도 굉장히 독단적인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그다음 따르라 이런 식이 되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또 상당히 또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고 각각 또 이해가 다르거든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만장일치로 하겠다거든. 네. 근데 만장일치라는 것은 안 될 만장일치가 되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다수결로 해야죠. 예, 그게 안 되면 또 하나 그 반면에 만장일치를 강조하면 그야말로 강제로 이끌고 가는 그런 강제성도 있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네. 자, 이면택 회장은 빠지겠다고 했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와 의대생 쪽에서는 글쎄 이런 입장 보이고 있어서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올특위, 이 협의체에서는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 지금까지 이제 의료계에서 해오고 있는 이른바 그 휴진, 집단 휴진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에 그 정부의 협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투쟁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겠다. 이것인데 이제 내일 첫 회의가 열리는데 현재 그 우선 당면하게는 이면택 의협 회장이 지난 18일 날 여의도 집회에서 갑자기 던져놓은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라는 방침,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이것은 현재 그 국민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이런 거 환자들의 어려움 이런 거 비춰서 과연 지속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다 그러고요. 네네. 아울러서 지금 또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교수들도 가장 먼저 지난 17일 날 전면적 집단 휴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를 놓고 어제 사실은 서울대 교수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지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투표로 결론 짓기로 하고 금명간 아마 빠르면 오늘 정도, 늦으면 내일 정도의 결론이 날 건데 이거 역시도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균열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공기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면택 의협회장은 20일 오전에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그 임원들에 대한 그 죄의 여부,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와 이 고발된 5명의 지도부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임 회장은 경찰에서 8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귀가했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혐의 소명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묵묵부답한 채 빠져나갔습니다. 자, 임 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또 교사하고 방조한 그런 혐의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들은 혐의가 없다 이러면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의협이 주도해가지고 이런 집단 행동 같은 것을 독려하는 그런 인상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격히 이걸 법적으로 따졌을 때 교사 방조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것은 이제 법정에 가서 따질 일이지만 어쨌든 임 회장은요 그간에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주도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도력을 발휘하려는 그런 의욕이 너무 앞서서 이제 의사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독단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네. 인상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날도 보면 경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아무도 죄 지은 사람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자신도 이것도 죄가 되는구나라든지 이거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면택 회장이 선언한 27일 무기한 휴진 방침에 대해서 의료계 안에서는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이게 지난 18일 날 여의도 집회에서 갑자기 이면택 회장이 그 집회 발언을 통해서 27일부터 우리 모든 개원의들도 다 집단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라고 일방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이때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의협 구조라는 것이 그 시도의사회가 그 의협의 결정을 일선 그 시군구 의사회에다가 전달하는 그래야 이게 집행이 되는 구조인데 실핏줄들이죠. 예, 그런데 이런 구조가 전혀 무시된 채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도회장들은 현실적으로 이걸 따르기 어렵다. 우리가 무슨 장기판에 뭐냐? 라는 조리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 거친 표현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의협회장 사퇴 요구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아까 올특위에도 결국은 의협회장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결국 의대 교수협의회나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주도권을 이렇게 넘기다시피 약간 이선 후퇴한 것도 이런 분위기하고 무관치 않고요. 실제 또 의료법상으로도 이렇게 의협 회장이 또 의협 지도부가 이렇게 계속 어떤 국민의 건강 보건과 엇나가는 행동을 할 경우에 사실 임원 교체가 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32조에? 예, 32조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근거로 교체 명령을 내릴 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다시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근거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대 증원 논란에는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이제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 또 의료 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번째 의료개혁 특위회의를 20일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눈에 띄는 것이 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간호사가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을
각계의 그러니까 의료 관련 각계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추계해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사실은 의사들은요. 이 수급 계획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지 이 사람들이 거기 정책 결정하는 그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수죠, 선수.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아주 적확한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선수단을 구성하는 거는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은 다만 구성된 선수단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죠.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장기적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세워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것을 이제 의사들의 그런 반발도 있고 사회적으로 또 어떤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 수급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게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통계 전문가라든지 인구 전문가라든지 보건 전문가 이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의대 정원이라든지 적정 의료 인력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의료계 또 수요자 대표도 당연히 뭐 참여는 시키겠지만 그 의료계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의사분들도 참여하세요.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참여하세요.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런 논란은 이제 좀 지금과 같은 논란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떤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고통,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합리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윤석열 대통령이 26번째 민생 토론회를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열었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통합이 경북과 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 하반기 한 7월쯤에 이른바 TK 통합시가 출범하는 거죠? 예, 빠르면 26년 7월에 통합된 대구 경북, 그러니까 통합 대구시가 출범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4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 또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렇게 4인이 사실 기본 골격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 방안이 나오게 되면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그 비용 지원이라든지 또 행정과 재정과 같은 특례 부여 이런 것들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대통령께서 재확인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행정 체계가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시도가 있고 시군구 기초지자체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중앙정부와 바로 광역 단위의 시도 직할시. 직할시로 그 2단계로 통합되는 전체적인 어떤 행정 개편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이 있고요. 통합시는 하나의 그 글로벌 트렌드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미 들으신 대로 통합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러자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들썩이고 있다고요?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구 경북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방세의 경우에 지금 대구 4조 3,600억 원이고 경북이 5조 4천억 원. 합쳐서 한 9조가 전부 9조 7,600억 원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3위쯤 되나요? 3위죠. 그러니까 경기, 서울 그다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시도 그 부울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때도 또 충청, 호남도 있고요. 충청, 대전, 세종 이쪽에서 볼 때도 이거 저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인구도 말이죠.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저렇게 함으로써 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그 지역에서 붙잡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지역이 살아나갈 길이라는 것도 생각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명실상부한 자치, 지방자치, 그것이 말하자면 연방제적인 효과까지. 그러니까 외교 국방 이외에는 중앙정부가 전부 지방정부 쪽으로 행정적인 그 권한이라든가 모든 걸 넘겨주겠다는 그런. 미국처럼 되는 거네요? 그럼 연방제는 대표적인 곳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추진해야죠. 언제까지나 중앙 집권적인 그런 행정 체계가 있으니까 지금도 정권 다툼도 왜 더 격렬해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 또 앞으로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혜택도 뭐 좀 더 좋아지고 모든 서비스 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장점이랑 뭐 경북의 장점이 합쳐져서 뭐 시너지 효과가.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시너지 효과, 통합이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되는 걸 말하죠. 이런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도시 구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른바 초광역 메가시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초광역 메가시티는 전국적으로 한 4개 권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나온 아까 대구 경북 통합 대구시와 함께 충청권, 그다음에 광주 전남권,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 4곳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어떤 통합 도시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15개의 국가 산업단지도 신설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도심 지역은 어떤 그 토지나 이런 것에 부족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시골 지역은 중요한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족으로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것을 서로 묶어줌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현재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어떤 인구 이것들을 비수도권으로도 골고루 분산하면서 공동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건은 역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GTX, 우리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이것들을 더욱 확장을 하고,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우리가 UAM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또 아울러 내년에 현재 확충 예정으로 있는 철도 도로망 신설 계획 이것에도 반영을 해서 이런 교통 계획이 확충되면 이러한 그 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뼈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초광역 메가시티는 글로벌 트렌드, 뭐 영어 자꾸 써서 죄송한데 세계적인 추세란 말이 나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고 일본의 오사카에서도 추진을 했다가 멈췄는데 계속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예컨대 프랑스는 2016년에 22개 레지옹,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레기옹이라고 하죠. 레지옹. 예. 이것을 22개 된 것을 13개로 감축했는데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영국에는 또 이제 이 런던 대확장. 예.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행정 효율이라든지 주민 편의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고. 서울에 2.5배나 되잖아요. 면적이. 예. 예.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특히 이제 오사카시하고 오사카부를 통합하겠다는 이제 그걸 2020년에 통합 투표를 했는데 2011년부터 추진해서 투표도 했죠. 투표를 해봤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부결이 됐는데, 그러나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 단위가요. 지금과 같은 IT도 발달하고 이래서
이제는 사실 지역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행정 단위로 자꾸 쪼개 놓으니까 말하자면 이 행정적으로 저 불합리한 측면이라든가 불편한 측면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것만 부각되고 주민들 불편만 가중되는 거죠.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이거 광역 그 저 체계가 되면 교통도 통합될 것이고 그 안에 있을 경제 활동도 통합될 건데 그걸 자꾸 쪼개 놓으니까 시장 군수는 내 권한이라고 구청장도 내 권한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주민 불편만 커지고 경제적인 비효율성만 커진단 말이죠. 네네. 이런 점에서도 보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 편의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그 지방선거를 해서 군수도 뽑아야 되고 시장도 뽑아야 되고 이런 분들은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국가적 청사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영일만 횡단고속도로의 조기 건설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안에 연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항 영일만 한 18km 되는 구간의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그리고 또 성주 대구 고속도로도 완공을 앞당기게 되면 경북과 전국이 2시간대의 생활권으로 통합될 수 있다. 대구에서 서울을 2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해안 수소 경제 산업 벨트라는 것도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포항의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하고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이걸 축으로 하는 그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내놨고 또한 경주에 3천억 원을 투입해서 SMR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 원자로 예. 이 SMR을 축으로 하는 원전 산단도 조성하겠다라는 대구 경북 발전 방안도 어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비단 대구 경북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통합할 수 있는 지역이 충청권에도 있고 호남권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에 영남대 안에 있는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영남대를 설립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펴봤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역사관을 지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가 있죠. 이 글씨체 민족중흥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련이라고 써 있나요? 네. 지금 그 당시 여러 유니폼도 전시돼 있고 글도 전시돼 있습니다. 자, 영남대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인지 방문 이 자리에서 새마을 운동 얘기를 참 많이 했네요.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마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민족중흥입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 휘호가 있죠. 예. 민족중흥의 동량 이래가지고 동량을 키우는 그런 이제 대학이라는 건데. 대들보란 뜻이죠? 예, 네. 옛날에 저게 이제 청구대학하고 대구대학을 통합해가지고 1967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이 학교를 설립자가 된 겁니다. 설립자가 되었는데 근데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때 1969년에요. 대홍수가 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남 지역 그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다가 열차로 가다가 청도군 지나다 보니까 차 좀 멈춰 그다음 뒤로 좀 돌려 이러거든. 그 이제 열차니까 그때 대통령 특별자가 뒤로 물리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긴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이 주민들이 아주 기진맥진해서 그냥 지쳐 있는데 그 동네는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열심히 복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가보라고 말이죠. 도대체 저 마을은 어떻게 된 거냐고 내려가 봤더니 마을에 이를테면 식수도 아주 잘 돼 있고 도로도 아주 잘 돼 있고 참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시골 풍경을 완전히 다르더라고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근면자조 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예, 새마을 정신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을 우리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가는 가난을 극복해 나가는 길이다.
이걸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 1970년에 새마을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예, 확산시킨 거죠. 예. 네, 54년 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필님 청년기가 되겠군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시에 호국 역사문화관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배우 이영애 씨는 천안함재단과 군부대 위문 공연에 써달라면서 5천만 원씩을 또 기부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백령도 선한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윤 대통령은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호국 보훈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북은 6.25 전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진 곳입니다. 경북의 곳곳에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경북을 호국 보훈의 성지로 육성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200억을 투입해서 네, 포항이 있고요. 다부동이 있는 곳이 경북입니다. 6.25 격전지 낙동강 전선도 멀지 않습니다. 자, 환동해 호국 역사문화관. 환동해가 뭐지? 좀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주시죠. 예, 우리 이제 동해를 접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 포항, 영덕, 그 경북 북부까지, 울산까지 고리라는 거죠? 예, 이게? 예. 그 전부 이 고리를 해서 이곳에 정말 격전지가 참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뭐 강원도의 경우 철원의 백마고지, 네. 그다음에 화천, 양구, 춘천 정말 격전지들이 많고 또 헌치볼이 있고요. 예, 이 예. 경북에도 포항, 영덕, 외관, 칠곡 우리 같은 정말 유명한 격전지들이 많은데 그 역사를 그때 그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계승하는 이런 홍보와 전승의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국가보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장소는 이제 포항시 그 남구 1월동에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2026년 하반기에는 개관한다는 목표로 올해 그 이제 그 설계와 인허가 이것이 그 현재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 6.25를 겪지 않은 세대들까지 전체가 망라하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중요한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이러한 하나의 중요한 그 문화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3대에서 4대까지가 모두 공감하는 환동해 벨트의 호국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6월만 되면 꼭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기회가 될 때마다 착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서해 수호의 날에 했던 추념사 직접 들어보시죠.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백령도 선한방을 사수하다 전사한 천안함 용사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영상 구성과 지금도 들어보셨지만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잠시 말을 잊지 못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방문 때도 천안함 복장을 자주 착용을 했습니다. 자, 이걸 주필님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죠. 예, 그래서 또 우리뿐 아니라 이건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평화를 기어이 지켜내겠다. 그다음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그 의지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윤 대통령은 보니까요, 23년에는 용산 어린이 정원, 그거 분수 정원에서 열린 다둥이 가족 초청. 그때도 이때도 예.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옷을 입고 있고요, 티셔츠를. 그다음에 23년 8월 3일 그 진해 해군 기지 초계함 그걸 이제 시찰하는 그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모자도 입었습니다. 쓰고, 모자도 썼고. 예. 그다음에 영국 국빈 방문 중에 그러니까 23년 11월인데 그때도 천안함 모자를 쓰고 템즈강을 산책했고요. 예, 영국 때도 그랬고요. 예, 미국 때도 그랬습니다. 그다음 프랑스 방문 때도 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 원수부터 절대로 그 조국을 지킨 사람들도 잊지 않는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기리지 않으면 누가 기꺼이 앞으로도 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예. 네. 자, 잊지 않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다.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배우 이영애 씨의 기부가 또 화제인데요. 연이은 이른바 호국 기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5천만 원씩 두 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른바 쾌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기억하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자, 이영애 씨는 이렇게 기부를 그냥 억대 기부를 계속하는데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분은 지금 계속 군에 대해서 기부를 해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고요. 또 시아버지가 또 참전 용사랍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군인들의 조국에 대한 헌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기부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틀 연속 5천만 원씩 했어요. 예, 5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 기부를 해왔는데 또 전에 어디 인터넷 그 댓글 같은 데 보니까 또 그걸 말이죠. 비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내가 기부금이라면 기부금이라도 내 가지고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가 박수를 쳐야죠. 감사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영애 씨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정성들이 모여서 우리 국방은 더 튼튼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이영애 씨는 친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 그리고 시아버지는 육사 출신의 참전 용사 그렇게 돼 있네요. 예, 부친 이충석 씨인데요. 부친의 경우는 6.25 참전 용사로서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육군사관학교 역시 출신으로 참전 용사십니다. 6.25는 아니고. 예. 그래서 말하자면 본인과 그 남편의 부친이 모두 다 이렇게 군인으로 국가에 다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국 또 어떤 군인들에 대한 항상 고마움 이것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기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아버님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친인척 남편의 가족들 중에 유난히 군인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군인들을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군인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기부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영애 씨의 기부 리스트 목록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군인들을 위한 기부가 많았어요. 예,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기억하는 것이 2015년에 우리가 목함지뢰로 휴전선 일대에서 다리를 잃은 김모 화사 등에 대한 어떤 개인 격려금을 지원을 했고요. 4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 부사관 발전기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육사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를 했고
바로 지난해에는 육군 부사관 발전 기금 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1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이유는 2017년에 강원 철원군에서 있었던 K9 자주포 폭발 사고 그렇죠. 그때 순직한 그 고 이태균 상사 등을 비롯한 부사관 자녀들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기부를 했고 바로 아까 오늘 아까 언급한 이번에 그 천안함 재단 그다음에 군인 위문 음악회에 각 5천만 원씩을 계속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참전용사의 딸로서 나라 지키는 국군에 나는 남다른 애정이 있다. 또 이영애 씨 측은 한간에서는 내 남편이 무슨 방위산업 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뭔가 덕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대답했죠? 예, 그 남편은 방위산업과 무관하다. 그야말로 나는 어떤 군인들에 대해서 당연히 고마움에 보답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후원을 그러한 뭐 잘못된 저기에 개의 없이 계속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잘 모르고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루마니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1조 3천억 원 가까운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네, 자, 루마니아를 방문하는 그 자리에 의장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의정대의 모습이죠. 네, 국방장관 회담인데 넥타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신원식 장관 넥타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범한 루마니아 넥타이와 달리 장관 넥타이와 달리 신장관 좀 알록달록하죠. 네, 자, 이 자리에서 저렇게 이제 사열도 있었고요. 협정 체결 이후에 기념 촬영 모습입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K9의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의 점유율, 여러분 당당한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점유율이 아주 높습니다. 또 다른 K방산 무기들의 마켓쉐어 점유율도 세계 선두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K9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점유율이 세계 우리가 1위인데요. 지금 50%입니다. 50%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32년에 가면 63.8%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자주포는 다 K9이네요. 그러니까 세계 자주포 시장은 우리가 완전히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고 근데 폴란드라든지 노르웨이 또 이집트, 호주, 핀란드 등 8개 국가에다가 이 K9을 수출하고 있고 2032년 되면 또 천궁 2, 그다음에 세계 1위 천궁 2가 세계 1위가 되는데 K2 전차 또 FA-50 경전투기 이것도 2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방산이 지금 그야말로 날개를 단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신원식 장관이 루마니아 국방장관을 만날 때 의장대 사열 등을 하면서 맸던 그 넥타이 얘기를 좀 하죠. 루마니아의 국기 문양입니다. 이 넥타이가. 5월에 호주에 갔을 때도 이런 넥타이 외교를 선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루마니아의 그 외교안보 국가안보 수석부장관과 만나서 아까 그 방산 협의를 할 때도 바로 그 루마니아의 국기를 형상화한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서 왼쪽 보시면 예. 닮아 있죠. 예,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예, 그래서 루마니아 측으로부터 상당히 아주 환영을 받았고 바로 지난달 있었던 호주와의 2+2 국방 외교장관 회담 때도 바로 그 호주의 그 어떤 국기를 형상화한 어떤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서 상당히 많은 아주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그 상대국, 특히 우방 협력 국가의 어떤 회담 때 국방장관으로서 그 나라의 국기를 형상화한 넥타이를 메고 또 그것을 선물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연대와 우리가 타이, 네. 결속이잖아요, 결속. 묶는 거죠. 예, 묶는 거. 그 상대방 국가와의 어떤 강한 연대를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서 하는 일종의 넥타이 외교로서 신 장관이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이 직접 넥타이를 이렇게 들어 보이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네. 연대, 솔리데리티와 타이입니다. 네. 루마니아는 최근 우리나라와 매우 돈독한 안보 외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한 루마니아 정상회담 모습과 발언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방한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 등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정상 외교가 이제 결실을 맺은 겁니다. 신원식 장관이 루마니아와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한 인터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루마니아 측은 1조 3천억 규모의 우리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1조 3천억이란 이 돈은 루마니아 입장에서 지난 7년간 무기체계 도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이다. 네, 이 포만 팔아서 1조 3천억 원이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K9 자주포만 파는 게 아닙니다. 탄약을 팔아야죠. 노하우를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포를 싣고 탄약을 실어 이동시킬 장비까지 수출하는 거니까 이른바 시너지와 연관 파급 효과 더 커지겠죠? 그렇죠. 지금 뭐냐면 대포만 가서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탄약을 운반한 차량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운용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운용해 나가는 또 그 과정도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K9이 나가는 그만큼 우리가 계속 앞으로 거기다가 루마니아하고는 그 군사적 관계가 더 긴밀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9억 2천만 달러인가요? 그 1조. 네. 예.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아질지 모르는데 다만 우리가 우리 이익만 챙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루마니아 국방을 도우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K10 탄약 운반 차입니다. 그 장갑차. 그걸 또 36대 수출하게 되고 K9은 54대 수출하게 되는 거고. 또 루마니아에다가 그것뿐 아니고 이제 레드백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그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또 K2 전차. 거기도 눈독을 들인대요. 눈독을 들이니까요. 사실은 전에도 늘 박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럽이 무기를 기대하고 또 가장 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가장 또 이 기술적으로 향상된 그런 무기를 살 수 있는 상대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가성비 좋죠. 납기 칼 같죠.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정말 일취월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네. 2032년에 세계의 자주포 수출된 자주포 10대 중에 6대가 K9이라고 하니까 자, 왜 그렇게 좋은 거야? 성능을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예, 그 성능은 1차적으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게 이제 2018년인데 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K9은 반자동, 그러니까 발사 포탄이 보면 포탄은 자동으로 장전이 되고 네. 장약은 사람 손으로 채워 넣는 형태. 약을 이렇게 그러니까 타탄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반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성능 개량에서는 이 전체를 그 완전 자동으로 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풀 오토매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발사 속도도 현재는 분당 6발인데 이것이 9발로 늘어나고요. 1분에 대포가 9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승무원의 경우는 장전이 완전 자동화되기 때문에 이 탄약수가 2명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승무원도 3명으로 이렇게 단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K 방산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K9이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최종적인 목표는 3단계 개량까지 정부가 목표에 두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인공지능을 여기에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대포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격 통제, 그다음에 자주포 운행 이 전체의 과정이 완전 무인화로 운용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세의 숱한 침략을 받았고 신기전을 개발했지만 이후에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저런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K방사는 현재 유럽에서도 아까 이주필 말씀하셨는데 각광을 받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3대 방산 전시회 한국관, 코리아관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다죠? 그 2020년대보다 지금 우리 한국과는 배로 키웠답니다. 배로 키웠는데 거기 유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유럽 쪽에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이 전체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많은 이제 각국의 그 관계자들이 우리 이 한국관에 몰려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봐서는 다만 이제 하나는 EU 측에서 그냥 우리가 계속 그 유럽 시장을 잠식에 들어가는 걸 두고만 볼 것이냐 이 점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바로 그런 면에서 방산 수출에 있어서 전략적인 그런 접근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말고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유럽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나갈 때 게을리하지 말고 더 나가자. 주마가 편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진곤 전 주필, 박성원 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1일 금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에는요, 한 주간의 핵심을 간추린 주간 정책인의 이슈가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6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